2007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20평 남짓한 카페에서 김민호의 야망이 시작되었다. 당시 45세였던 그는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한 후 모든 것을 걸고 창업에 뛰어들었다. 퇴직금 전액과 대출로 마련한 2억 원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김민호가 다른 카페 창업자들과 달랐던 점은 원두에 대한 남다른 철학이었다. 그는 창업 전 2년간 에티오피아, 자메이카, 과테말라, 콜롬비아 등 세계 주요 커피 산지를 직접 방문하며 최고급 원두 농장들과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지역의 소규모 농장과 맺은 계약은 그의 사업 전략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김민호의 진짜 무기는 독창적인 블렌딩 기술이었다. 그는 7가지 서로 다른 원두를 정교한 비율로 조합하는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를 개발했다.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30%,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25%, 과테말라 안티구아 20%, 콜롬비아 수프레모 15%, 브라질 산토스 5%, 인도네시아 만델링 3%, 그리고 하와이 코나 2%의 정확한 배합이었다. 여기에 계피, 바닐라, 카카오 등 천연 향신료를 미세하게 첨가하는 것이 그만의 비밀이었다. 초기 1년간은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루 매출이 20만 원을 넘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고 임대료와 원두 구입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김민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고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차별화를 추구했다. 전환점은 2008년 가을에 찾아왔다. 한 유명 커피 블로거가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를 시음한 후 블로그에 극찬하는 리뷰를 올린 것이었다. 한국인의 입맛에 최적화된 독특한 맛이라는 평가와 함께 글로벌 브랜드들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커피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이 리뷰를 시작으로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매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2009년부터 김민호는 본격적인 확장에 나섰다. 강남, 홍대, 명동 등 주요 상권의 매장을 열기 시작했고 각 매장마다 동일한 품질의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 집중식 로스팅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그를 도울 핵심 인재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2010년에 입사한 최성우였다. 당시 28세였던 그는 대형 광고 회사에서 5년간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전문가였다. 골든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타겟 고객층을 명확히 설정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최성우의 합류 후 골든빈은 단순한 동네 카페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났다. 두 번째는 2012년에 영입한 정하늘이었다. 25세의 그녀는 일본에서 3년간 커피 로스팅을 배운 전문가였다. 김민호가 개발한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의 품질을 더욱 안정화하고 새로운 제품 개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정하늘의 섬세한 감각과 기술력은 골든빈 커피의 맛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다. 세 번째는 2014년에 합류한 박준혁이었다. 22세의 신입사원으로 시작한 그는 물류와 유통 업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전국 매장으로의 원두 공급, 재고 관리, 배송 시스템 구축 등 골든빈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그는 밤늦게까지 남아서 일하는 성실함으로 김민호의 신뢰를 얻었다. 2015년까지 골든빈은 전국 300개 매장을 보유하게 되었다. 연매출 500억 원, 직원 수 1200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김민호는 명실상부한 한국 커피업계의 대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성공 스토리는 각종 경영 서적과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다.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커피 브랜드로 인정받았고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5년 후 그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 의해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2023년 12월 28일 오후 2시 골든빈 본사 12층 대회의실에서 4분기 실적 발표가 진행되었다. 김민호는 재무팀장이 준비한 보고서를 받아든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숫자들이 말이 되지 않았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0% 급감한 350억 원을 기록했다. 반면 원두 구매비는 200% 급증한 180억 원이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재고 현황이었다. 창고에 보관된 원두의 양은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원재료를 2배로 많이 구매했는데 제품 생산량은 오히려 감소하고 재고는 변화가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김민호는 회의를 중단하고 즉시 각 부서별 세부 보고를 요구했다. 생산팀 보고에 따르면 월 평균 로스팅량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다. 마케팅팀 보고에 따르면 신규 매장 오픈도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물류팀 보고에 따르면 전국 매장으로의 배송량도 정상 범위였다. 모든 것이 정상인데 결과만 비정상이었다. 그날 밤 김민호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지난 1년간의 모든 데이터를 재검토했다. 월별 매출 추이를 분석해보니 하락세는 8월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여겼지만 하락폭이 점점 가팔라지고 있었다. 특히 11월과 12월의 매출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고객들의 반응이었다. 온라인 리뷰와 SNS 댓글들을 분석해본 결과 골든빈의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불만이 급증하고 있었다.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의 고유한 향과 맛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부 고객들은 아예 다른 브랜드로 갈아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민호는 직접 각 매장을 돌아다니며 현장 점검에 나섰다. 강남 1호점, 홍대점, 명동점을 차례로 방문하여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를 직접 시음해 보았다. 15년간 매일 마셔온 그 맛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그였기에 최근 제품들에서의 미묘한 차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향의 깊이가 부족하고 뒷맛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김민호는 즉시 생산팀장 정하늘을 불러 품질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정하늘은 로스팅 온도와 시간, 블렌딩 비율 등 모든 요소가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원두의 품질도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제조 공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민호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그는 사설 품질 검사 기관에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 샘플을 의뢰하여 성분 분석을 요청했다. 일주일 후 받은 결과는 더욱 혼란스러웠다. 7가지 원두의 배합 비율은 정확했고 첨가된 향신료의 종류와 양도 기존과 동일했다. 화학적 성분 분석 결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다면 고객들이 호소하는 맛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김민호는 경쟁사들의 동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브랜드들의 매출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대부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골든빈만 유독 큰 폭의 매출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발견한 일부 글들이었다. 골든빈과 똑같은 맛을 내는 다른 브랜드를 찾았다는 후기들이 간헐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나 과장으로 여겼지만 유사한 내용의 글들이 계속 발견되면서 김민호의 의구심은 깊어졌다. 12월 마지막 주 김민호는 최성우와 박준혁을 불러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3분기부터 지속된 매출 감소의 원인을 찾고 내년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최성우는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를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고 박준혁은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지적했다. 하지만 김민호는 뭔가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다. 15년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경험과 감각이 지금 상황이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2024년 새해가 되면 보다 체계적인 조사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쌓아올린 제국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했다. 2024년 1월 3일 새해 첫 출근일, 김민호는 본격적인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는 먼저 온라인 커머스 플랫폼들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기 시작했다.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주요 쇼핑몰에서 커피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되었다. 프리미엄 골든 커피라는 업체가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영업하고 있었다. 회사명은
교묘하게 골든빈과 유사하게 지어졌고 제품 사진과 설명도 골든빈의 것과 흡사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업체의 대표자가 최성우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김민호는 처음에는 동명이인일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프로필 사진을 확인한 순간 그것이 자신의 마케팅 이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직원 명단에는 정하늘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다. 생산관리자로 등록된 그녀의 프로필에는 골든빈에서의 경력이 당당하게 기재되어 있었다. 김민호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잠시 말을 잃었다. 12년, 10년을 함께한 동반자들이 자신 몰래 경쟁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민호는 즉시 그들의 제품을 주문했다. 배송 주소는 자신의 집으로 설정하고 가명으로 주문을 넣었다. 이틀 후 택배로 도착한 원두 포장지를 보는 순간 그의 손이 떨렸다. 디자인부터 로고, 심지어 제품명까지 골든빈의 것과 거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유사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시음을 하는 순간에 찾아왔다. 김민호는 15년간 매일 마셔온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의 맛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런데 프리미엄 골든 커피에서 구입한 원두로 내린 커피는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와 완전히 동일한 맛이었다. 향의 깊이, 산미와 단맛의 균형, 뒷맛의 여운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다. 김민호는 즉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사설 분석 기관에서 받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7가지 원두의 배합 비율이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와 정확히 일치했다. 에티오피아의 가체프 30%,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25%, 과테말라 안티구아 20%까지 모든 비율이 동일했다. 심지어 첨가된 향신료의 종류와 양까지 완벽하게 복제되어 있었다.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의 정확한 레시피는 오직 김민호만이 알고 있었다. 문서로 기록해둔 것도 없었고 다른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최성우와 정하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아낸 것일까? 김민호는 프리미엄 골든 커피의 온라인 쇼핑몰을 더 자세히 분석했다. 판매 실적을 추정해본 결과 월 매출이 약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골든빈이 잃어버린 매출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였다. 고객 리뷰들을 살펴보니 골든빈보다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맛을 제공한다는 찬사들이 가득했다. 더욱 치밀한 것은 그들의 마케팅 전략이었다. SNS 광고에서는 유명 커피 브랜드와 동일한 맛을 3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골든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골든빈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표현했다. 심지어 골든빈의 기존 고객들을 타겟으로 한 맞춤형 광고까지 집행하고 있었다. 김민호는 그들의 고객 서비스에 익명으로 문의를 넣어보았다. 원두의 원산지와 블렌딩 방법에 대해 질문했을 때 상담원은 자사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민호가 보기에는 명백히 자신의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에 대한 설명이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배송 시스템이었다. 프리미엄 골든 커피의 배송은 주로 밤 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었고 배송 차량들이 부평과 인천 지역을 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는 골든빈의 주요 물류 거점과 인접한 지역이었다. 김민호는 박준혁이 관리하는 물류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김민호는 더 이상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월 15일 그는 전문 보안업체에 의뢰하여 골든빈 본사와 주요 창고에 최첨단 감시 시스템을 설치했다. 기존의 CCTV를 모두 교체하고 적외선 카메라와 움직임 감지 센서, 실시간 알림 시스템까지 도입했다. 새로운 보안 시스템 설치 작업은 주말에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김민호는 직원들에게는 단순한 보안시설 업그레이드라고만 공지했다. 특히 야간 시간대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출입 기록부터 창고 내부의 미세한 변화까지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었다. 시스템 가동 일주일 후인 1월 23일 새벽 2시 30분 김민호의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울렸다. 본사 창고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김민호는 즉시 원격으로 CCTV 화면에 접속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박준혁이 1톤 트럭을 몰고 창고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집처럼 자연스럽게 창고 출입문에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15자리의 복잡한 비밀번호를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히 눌렀다. 이 비밀번호는 김민호와 보안 담당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었는데 박준혁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 박준혁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프리미엄 원두들만을 선별하여 상자에 담았다. 에티오피아의 가체프 50포,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30포, 과테말라 안티구아 40포를 정확히 계산하여 옮겼다. 마지막으로 특수 향신료 블렌드 20kg까지 포함하여 총 2천만 원어치의 재료를 트럭에 실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동선이었다. 박준혁은 CCTV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했고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경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심지어 새로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의 위치까지 알고 있는 듯 교묘하게 피해 다녔다. 이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행위임을 보여주었다. 작업을 마친 박준혁은 보안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고 창고를 나섰다. 전체 과정이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처럼 당당하게 행동했다. 트럭을 몰고 사라지는 그의 모습에서는 어떤 죄책감이나 긴장감도 감지되지 않았다. 김민호는 다음날 아침 즉시 창고 재고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CCTV에서 확인한 품목들이 정확히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재고 관리 시스템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 박준혁이 시스템 조작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민호는 지난 6개월간의 재고 변동 내역을 재검토했다. 정기적으로 프리미엄 원두들이 사라지고 있었지만 모두 정상적인 출고로 처리되어 있었다. 박준혁이 가짜 출고 내역을 만들어 시스템에 입력한 것이었다. 8년간 물류를 담당하며 쌓은 그의 전문성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박준혁의 접근 권한이었다. 그는 창고 보안 코드뿐만 아니라 재고 관리 시스템의 관리자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었다. 이는 김민호가 그를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부여한 권한이었다. 8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박준혁에 대한 믿음이 이제는 배신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김민호는 박준혁의 동선을 더 추적하기 위해 GPS 추적 장치를 준비했다. 다음 범행 때 그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확인할 계획이었다. 이제 그의 목표는 단순한 절도 사실 확인이 아니라 3명의 공모자들이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사업을 파괴하고 있는지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8년간 자신의 오른팔처럼 믿었던 박준혁, 12년간 동반자였던 최성우, 10년간 함께해온 정한일. 그들이 모두 자신을 배신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지만 이제 그는 그들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했다. 김민호는 혼자서는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월 30일 그는 기업 범죄 전문 사설탐정 사무소에 의뢰를 했다. 20년 경력의 전직 경찰관이 운영하는 이 사무소는 내부자 범죄와 산업 스파이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었다. 사설탐정팀은 3주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다. 3명의 공범이 실행한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2년에 걸쳐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기업 탈취였다. 그들의 계획은 3단계로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1단계는 2022년 초부터 시작된 정보 수집 단계였다. 정하늘은 이 시기부터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의 정확한 레시피 해독에 착수했다. 생산팀장이라는 직책을 이용해 김민호의 로스팅 과정을 면밀히 관찰하고 원두 배합 비율을 역추적했다. 그녀는 매일 조금씩 다른 비율로 테스트 블렌딩을 실시하며 6개월에 걸쳐 완벽한 복제 레시피를 완성했다. 같은 시기 박준혁은 골든빈의 보안 시스템과 물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있었다. 물류부장으로서 그는 모든 창고의 배치도를 암기했고 CCTV 설치 위치와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했다. 또한 재고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하여 가짜 출고 기록을 만드는 방법까지 연구했다. 그의 8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이
범죄 계획의 핵심이 되었다. 최성우는 시장 분석과 경쟁사 조사에 집중했다. 그는 골든빈의 기존 고객층을 분석하고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다. 특히 골든빈보다 30%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한다면 충분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12년간 골든빈의 마케팅을 담당하며 축적한 고객 데이터와 노하우가 모두 경쟁 전략 수립에 활용되었다. 이 단계는 2023년 초부터 진행된 기반 구축 단계였다. 최성우는 프리미엄 골든 커피라는 법인을 설립했다. 초기 자금 3억 원은 그가 12년간 골든빈에서 받은 연봉과 성과급을 모두 투자한 것이었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에 착수했다. 정하늘은 독립적인 생산시설 구축에 나섰다. 그녀는 중국에서 골든빈과 동일한 사양의 로스팅 장비를 밀수입했다.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컨테이너에 다른 화물과 함께 숨겨서 들여온 것이었다. 이 장비들은 경기도 이천의 한 폐공장에 비밀리에 설치되었다. 임대료가 저렴한 외곽 지역의 3,000평 규모 건물을 1년간 임대하여 불법 생산시설로 개조했다. 박준혁은 가짜 택배업체를 설립했다. 정식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 업체는 겉으로는 일반적인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골든빈에서 훔친 원두를 운송하고 프리미엄 골든커피의 완제품을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그는 또한 골든빈의 주요 거래처 정보를 유출하여 원재료 공급망까지 확보했다. 3단계는 2023년 8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실행 단계였다. 박준혁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정기적으로 골든빈 창고에서 원두를 탈취했다. 한 번에 가져가는 양은 2천만 원 상당으로 월 총 1억 6천만 원어치의 원재료를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한 원두는 이천의 불법 공장으로 운송되어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와 동일한 제품으로 가공되었다. 정하늘은 생산팀장으로서 골든빈의 품질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로스팅 온도, 시간, 블렌딩 순서까지 모든 것을 동일하게 재현했다. 심지어 포장재까지 골든빈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제작하여 소비자들이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월 생산량은 100만 포에 달했고 이는 골든빈 전체 생산량의 60%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최성우는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다. 그는 골든빈의 기존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타겟 마케팅을 실시했다. SNS 광고에서는 유명 브랜드와 동일한 맛을 더 저렴하게 제공한다고 홍보했고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골든빈에서 프리미엄 골든커피로 갈아탔다. 그들의 수익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다. 원재료는 무료로 확보하고 생산비만 투입하여 월 3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순이익률은 70%에 달했다. 반면 김민호는 원재료 손실과 매출 감소로 월 50억 원의 손실을 입고 있었다. 15년간 쌓아온 골든빈의 시장 점유율이 그들에게 그대로 이전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교묘한 것은 그들의 위장 전략이었다. 최성우와 정하늘은 여전히 골든빈에 출근하며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척했다. 박준혁 역시 낮에는 성실한 물류부장으로 활동하고 밤에만 절도 행위를 저질렀다. 김민호는 이들의 이중생활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고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사설탐정의 조사 결과 이들의 조직은 단순한 3인 공모가 아니었다. 프리미엄 골든 커피에는 총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고 이 중 25명이 골든빈 출신이었다. 최성우가 골든빈 직원들을 하나씩 스카우트하여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이들은 모두 더 높은 연봉과 지분 참여라는 조건에 유혹되어 배신에 가담했다. 2월 20일 새벽 김민호는 박준혁의 트럭에 몰래 GPS 추적 장치를 설치했다. 초소형 자석식 추적기를 트럭 하부에 부착한 것이었다. 이제 박준혁이 어디로 가는지 어떤 루트를 이용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2월 23일 새벽 2시 예상대로 박준혁이 골든빈 창고에 나타났다. 그는 평소와 같이 프리미엄 원두들을 트럭에 실었다. 김민호는 이번에는 직접 추적하지 않고
GPS 신호만 모니터링했다. 박준혁의 트럭은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기도 이천 방향으로 향했다. 추적 결과 트럭이 도착한 곳은 이천시 외곽의 한적한 공업단지였다. 폐공장들이 질비한 이 지역에서 박준혁의 트럭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김민호는 다음 날 낮에 그 장소를 직접 답사하기로 했다. 2월 24일 오후 김민호는 사설탐정과 함께 이천의 해당 건물을 찾아갔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폐공장 건물이었지만 주차장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다. 또한 건물 주변에는 24시간 가동되는 환풍기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확인되었다. 분명히 내부에서 대규모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김민호와 사설탐정은 건물 외곽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창문들은 대부분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지만 일부 틈새로 내부를 엿볼 수 있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다. 3,000평 규모의 거대한 공간에 공업용 로스팅 머신 12대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었다. 각 머신은 시간당 500kg의 원두를 처리할 수 있는 대형 장비였다. 이는 골든빈 본사에 설치된 장비와 동일한 사양이었다. 로스팅 머신 옆에는 자동 포장 라인 6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완성된 제품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완제품 창고의 규모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포장돼 놓은 두 제품들로 가득 차 있었다.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50만 개 이상의 제품이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골든빈의 한 달 생산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직원 규모도 예상을 뛰어넘었다. 3교대로 운영되는 이 공장에는 총 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낮 시간대에도 20여 명이 바쁘게 작업하고 있었고 밤 시간대에는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보였다. 이들 중 상당수가 골든빈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이었다. 김민호는 이들의 작업 과정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트럭에서 하역되는 원두 포대들은 모두 골든빈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에티오피아의 가체프,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과테말라 안티구아 등 프리미엄 원두들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로스팅 공정에 투입되었다. 로스팅 과정은 정하늘이 직접 감독하고 있었다. 그녀는 골든빈에서 10년간 축적한 전문 지식을 그대로 활용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온도 조절, 시간 관리, 블렌딩 순서까지 모든 것이 골든빈의 제조 방식과 일치했다. 포장 과정에서는 골든빈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디자인의 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로고와 색상만 약간 다를 뿐 전체적인 느낌은 소비자들이 혼동할 만큼 유사했다. 이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였지만 교묘하게 법적 경계선을 피해가는 수준으로 제작되었다. 배송 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박준혁이 설립한 가짜 택배업체의 트럭들이 정기적으로 완제품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주로 밤 시간대에 배송이 이루어졌고 전국 각지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월 배송량은 100만 포에 달했고 이는 골든빈의 전체 배송량과 맞먹는 규모였다. 김민호는 이 모든 것을 목격하며 충격에 빠졌다. 단순한 절도나 경쟁이 아니라 완전한 기업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15년간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더 큰 규모로 재현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의 효율성이었다. 무료로 확보한 원재료와 저렴한 임대료, 그리고 빠른 의사결정 구조를 바탕으로 골든빈보다 훨씬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었다. 김민호가 15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와 고객 충성도를 그대로 빼앗아 자신들의 이익으로 전환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김민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 이들의 범죄 행위를 중단시키고 자신의 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그는 다음 단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그들과의 직접적인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3월 10일 김민호는 결정적 증거 확보를 위한 마지막 작전을 계획했다. 이천 불법 공장에 직접 잠입하여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었다. 이 증거만 있으면 경찰 수사와 법정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었다. 김민호는
사설 탐정과 함께 3월 15일 새벽 4시 불법 공장에 접근했다. 야간 교대 근무가 끝나고 새벽 교대가 시작되기 전에 공백 시간을 노린 것이었다. 공장 주변 순찰 패턴을 일주일간 관찰한 결과 새벽 4시부터 5시까지는 경비가 가장 허술해지는 시간대였다. 공장 뒤편의 환풍구를 통해 건물 내부로 진입한 김민호는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생산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골든빈에서 가져온 원두 포대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로스팅 머신들이 가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완제품 창고에는 수십만 개의 가짜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가 출하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민호가 촬영에 집중하고 있던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공장 정문으로 최성우의 차량이 들어오는 것이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그는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김민호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이미 늦었다. 최성우가 건물 안에 들어서자 곧이어 정하늘과 박준혁도 나타났다. 마치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세 명이 모두 모였다. 김민호는 그들이 자신의 침입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최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12년간 김민호 밑에서 일하면서 쌓인 원망과 불만이 터져나왔다. 자신은 골든빈의 성공에 핵심적 역할을 했지만 월급쟁이로서만 대우받았다는 것이었다. 회사의 성장 성과를 김민호 혼자 독점했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정하늘도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의 완성에 자신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결정적으로 기여했는데 모든 공로가 김민호에게만 돌아갔다는 것이었다. 10년간 생산팀장으로 일하면서 받은 대우가 형편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준혁은 가장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8년간 밤낮 없이 일했지만 승진 기회는 제한적이었고 다른 대기업 동기들에 비해 연봉 수준도 낮았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골든빈의 성장에 기여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민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일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계적인 배신과 절도가 정당화될 수는 없었다. 그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 보려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였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닫는 순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다. 김민호가 몰래 녹음하던 핸드폰을 떨어뜨린 것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112 자동신고 기능이 작동되어 112로 바로 연결이 되었던 것이다. 이는 김민호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미리 설정해둔 안전장치였다. 3명의 공범은 당황하며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경찰이 출동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하지만 급하게 도주하는 과정에서 박준혁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CCTV 녹화 하드디스크를 가져가려 했지만 서두르다가 놓고 간 것이었다. 하드디스크에는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다. 박준혁이 골든빈에서 원두를 가져오는 장면부터 정하늘이 가짜 제품을 생산하는 장면, 최성우가 온라인 판매를 지시하는 장면까지 모든 범죄 행위가 담겨 있었다. 그들에게는 결정적인 불리한 증거가 남게 된 순간이었다. 김민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현장에서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골든빈에서 가져온 원두 포대의 라벨, 가짜 제품의 포장재, 생산 장비의 사진 등을 촬영했다. 또한 직원 명단과 생산 계획서 등 문서 증거도 확보했다. 오전 7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김민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법 공장의 규모와 조직적 범죄 수준에 놀라움을 표했다. 현장에서 압수된 증거만으로도 충분히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특히 CCTV 하드디스크는 모든 범죄 과정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였다. 3명의 공범은 도주했지만 이미 그들의 신원과 거주지가 모두 파악된 상태였다. 경찰은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15년 동반자였던 그들과의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 3월 18일 최성우와 정하늘이 서울 시내에서 체포되었다. 박준혁은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이틀 후 검거되었다. 3명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압수된 증거들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CCTV 영상과 회계 장부 그리고 김민호가 직접 촬영한 현장 영상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그들의 범죄 규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지난 8개월간 골든빈에서 훔친 원두의 총액은 12억 원에 달했다. 프리미엄 골든 커피를 통해 올린 불법 수익은 240억 원이었다. 골든빈이 입은 직간접적 피해는 총 400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6월 15일 인천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최성우는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 상표권 침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정하늘은 업무상 배임과 저작권 침해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 박준혁은 절도와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되었다. 하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이미 입은 피해를 완전히 회복할 수 없었다. 시장에는 200만 개가 넘는 가짜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가 유통된 상태였다. 많은 고객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한 채 가짜 제품을 구매했고, 이는 골든빈의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김민호는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는 완전히 새로운 골든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였다. 첫 번째 혁신은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모든 골든빈 제품에는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인증서가 부착되었다. 고객들은 QR코드를 스캔하여 제품의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원두의 원산지부터 로스팅 날짜, 유통 경로까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었다. 두 번째는 AI 품질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인공지능이 24시간 맛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여 품질 변화를 즉시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골든 시그니처 블렌드의 맛이 변했다는 고객 불만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원 지분 참여제의 도입이었다. 김민호는 핵심 직원들을 파트너로 전환하여 회사의 성장 과실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연공 서열이 아닌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내부 배신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네 번째는 완전한 투명 경영의 실현이었다. 모든 제조 과정이 고객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었다. 공장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누구나 골든빈의 생산 과정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원두 구매부터 로스팅,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었다. 이러한 혁신적 변화는 예상보다 빠른 성과를 가져왔다. 2024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급격히 회복되기 시작했다. 12월에는 월 매출이 80억 원을 기록하여 사건 이전보다 60% 증가한 수치를 달성했다. 고객들은 새로운 골든빈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 평가했다. 브랜드 신뢰도 조사에서 골든빈은 업계 1위를 달성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강한 브랜드로 거듭난 것이었다. 직원 이직률도 5%에서 0.5%로 급감했다. 지분 참여제와 투명한 성과평가 시스템이 직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 결과였다. 김민호의 성공 스토리는 각종 경영 서적과 언론 매체에 소개되었다. 위기 관리와 기업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내부자 범죄를 예방하는 시스템 구축 방법은 다른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김민호의 시련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2024년 12월 중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출소한 최성우와 정하늘이 베이징에서 코리안 골든 커피라는 브랜드로 사업을 재개했다는 정보였다. 이번에는 중국 전체를 대상으로 한 더 큰 규모의 사업이었다. 그들은 한국에서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중국 현지 투자자들과 합작하여 자금력을 확보했고 한류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하고 있었다. 골든빈의 해외 진출에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 김민호는 이 소식을 듣고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제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이 시작된 것이었다. 15년 전 작은 카페에서 시작된 그의 여정은
이제 세계를 무대로 한 더 큰 전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김민호가 아니었다. 배신과 위기를 겪으며 더 강해진 그는 어떤 도전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다.